이야기는 매서운 북풍이 살을 애는 듯한 섣달 어느 날에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의 정점, 세상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일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전직 판서이자 막대한 부를 쌓은 거부, 박진원 대감에게서 기별이 날아든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외딴 산장, 설중매로 7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라는 뜻을 가진 그 산장은 이름처럼 겨울이면 더욱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었으나 한양에서 꼬박 하루는 좋게 가야 하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이들의 면면은 잠옷 기이했습니다. 박대감의 첫째 아들인 박경준. 나이 40에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늘 노름빛에 쪼들리는 한량이었습니다. 대감의 젊은 후처인 28의 윤씨 부인.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수십 년간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집사 유행수. 대감의 신임을 받는 젊은 의원 서은호. 대감의 총애를 받던 장안의 이름난 기생 매향까지 모두 박대감과 깊숙이 얽힌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지요. 한 명은 나그네라 불릴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내, 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손님들이 하나둘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하늘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붉은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처음에는 솜털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주먹만 한 크기로 변해 맹렬하게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낡은 나무다리마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설중매는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떠날 수도 그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대감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박진원 대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에는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않고 와주어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어.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박대감은 옆에 시립해 있던 유행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유행수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대감은 함을 열어 그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는 고급스러운 한지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 위는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박대감은 유언장을 높이 쳐들며 자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지.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경준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술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흑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처 윤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기생매향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와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감을 응시했고 집사 유행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신원 미상의 나그네와 흑경만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간 속에서 봉인된 유언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긴장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중매의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설중매의 아침은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명의 진원지는 박대감의 침소이자 서재로 쓰이던 별채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 유행수의 처절한 외침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별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진원 대감이 자신의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는 검붉은 피와 함께 거품을 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것으로 보이는 찻잔이 놓여 있었는데 찻잔 안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찬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안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치 박대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박경준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박대감이 모두에게 보여주었던 밀랍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결이 아니라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다. 유언장을 훔치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완벽한 살인사건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설중매에 모인 7명의 손님들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동시에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부터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의문의 손님, 흑경이었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따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경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섣불리 시신의 손을 대거나 방 안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신의 상태, 찻잔에 남은 찬물의 색깔, 책상의 위치, 심지어 방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박대감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독살이 확실하군. 그리고는 독이 든 찻잔으로 다가가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산장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이후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흑경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또한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요.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범인은 유언장을 손에 넣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했거나 혹은 유언장의 내용 때문에 대감마님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아직 이 산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겠지요. 그의 논리 정연한 추리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묵하고 존재감 없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설중매의 운명은 이 미스터리한 사내, 흑경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경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문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각자의 행적들을 교차 검증하며 그 속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에서는 미세하게 노름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있어 속내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밀실이라는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의 불을 지키고 뒤처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경은 그의 지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속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경은 이 얽히고 설킨 거짓의 그물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눈을 빛냈습니다. 흑경은 다시 박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가 된 독이 든 찻잔에 집중했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찻잔에 남은 독이 단순한 독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약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임을 암시했지요. 그런데 흑경은 그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바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가루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흑경은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역시 매화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향, 그리고 말린 매화꽃잎을 함께 빻아 만든다는 매화먹이었습니다. 매화먹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독을 찻잔에 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매나 손끝에 묻어있던 매화먹 가루를 떨어뜨린 것이로군. 흑경은 즉시 용의자들 중 서예에 능하고 매화먹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인 윤씨,
부인과 기생 매향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귀한 매화목을 예물로 가져왔다고 했고, 매향 역시 박 대감에게서 선물 받은 매화목을 애지중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여인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언장에 내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이렸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니 마님께서 저를 질투하여 대감마님을 해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화목이라는 단서는 범인을 지목하는 듯했지만 오히려 두 명의 용의자를 동시에 가리키며 흑경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흑경은 두 여인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음 용의자인 첫째 아들 박경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경준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효자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초조함과 탐욕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흑경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박경준의 방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휴지 조각에서 희미하게 노름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한양의 큰 투전방에서 보낸 듯한 독촉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신에는 박경준이 집과 땅을 저당 잡히고 막대한 노름빚을 졌으며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군. 유산이 절실했을 터. 그때 흑경은 책상 위 벼루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벼루를 들어보니 그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평소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보관하던 함이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졌다. 흑경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박경준이 아버지의 도장을 훔쳤다면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혹은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흑경의 다음 의심은 젊고 명석한 의원, 서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선장에서 박대감을 독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초호를 비롯한 여러 독초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미량으로도 심장을 마비시켜 즉사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지요. 아마 일반인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소견처럼 들렸지만 흑경은 오히려 그 점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마치 그 독을 직접 다루어 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은우의 가문은 본래 대대로 어이를 배출한 명망 높은 의원 집안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 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의 배후에 바로 박진원 대감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서은우는 가문이 몰락한 후 홀로 의술을 공부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박대감을 향한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복수란 이보다 더 강력한 살해 동기는 없지? 서은우에게는 완벽한 동기와 함께 완벽한 범행 수단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용의자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기생매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 윤씨 부인은 매향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그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산을 독차지하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매향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고이 접어둔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의 친필이 담긴 작은 언약서였습니다. 매향,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글씨는 분명 박대감의 것이었고 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대감마님께서 제게 남기신 밀약의 증표입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양녀로 삼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향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박대감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흑경은 그 언약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는 말은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이 언약서의 등장으로 유산을 둘러싼 암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흑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 수십 년간 박대감을 모셔온 충직한 집사 유행수에게 주목했습니다. 흑경은 그의 증언에서 미세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유행수는 간밤에 대청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고 했지만 흑경이 그의 신발을 유심히 살폈을 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유행수의 신발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 빛이 감도는 미세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흙은 무엇이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붉은 흙은 박 대감마님의 서재 앞복도에만 깔려있는 귀한 황토 흙이오. 그대는 간밤에 대감님의 서재 근처에 갔던 것이 틀림없소. 왜 거짓을 고하는 것이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소? 흑경의 추궁에 유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밤에 박대감의 서재 근처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분명 박대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후처인 윤씨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행수의 증언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던 윤씨 부인의 행적이 깨진 것입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박대감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다투었던 것일까요? 유행수의 증언으로 후처 윤씨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던 바로 그날 밤, 설중매에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산장 뒤편의 장작더미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집사 유행수가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격렬하게 저항한 듯한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그것도 교살이었습니다. 유행수가 죽었다. 산장 안의 사람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아직 이 산장 안에 있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유행수가 오늘 낮에 나에게 무언가를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로군.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유행수의 죽음은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범인은 오늘 낮 흑경과 유행수의 대화를 엿들었거나 혹은 유행수의 표정 변화를 보고 그가 무언가를 실토했음을 눈치챈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용의자는 첫째 아들 박경준, 후처 윤씨 부인, 의원 서은우, 기생 매향, 그리고 정체불명의 나그네.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혹은 그 이상의 공범이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짙은 눈구름이 달빛마저 가려버린 밤, 설중매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마지막 손님, 나그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경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임금의 명을 받고 박진원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암행어사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준일이라고 하오. 박대감의 국고, 횡령과 불법적인 재산 축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 산장에 오게 되었소. 대감을 한양으로 압송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먼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지. 암행어사의 등장에 흑경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흑경, 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조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만 하오. 흑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준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흑경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셈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각자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비리 장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소. 만약 그 장부가 범인의 손에 들어갔다면 범인은 그것을 이용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소. 우리는 유원장뿐만 아니라 그 비리 장부의 행방도 찾아야만 하오. 이제 흑경과 암행어사 두 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경은 다시 박대감이 죽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인은 분명 방 안에서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을 것이오. 하지만 어떻게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했단 말인가? 흑경은 방 안의 모든 가구와 벽을 샅샅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경은 책장을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부드럽게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통로는 서재 옆의 낡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오. 먼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를 통해 서재로 들어왔을 것이오. 그리고는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이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겠지. 마지막으로 창고 쪽에서 아주 가늘고 긴 실을 이용하여 서재 문 안쪽에 빗장을 걸리게 하는 장치를 해두었을 것이오. 흑경은 자신의 추리를 증명하기 위해 방 안에서 발견된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 조각을 이준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그날 밤, 흑경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추고 살아남은 5명의 용의자들을 모두 대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횃불이 어둡게 타오르는 대청 안, 5명의 얼굴에는 공포와 의심, 그리고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틀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흑경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위원 서은우. 흑경의 손가락이 정확히 서은우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흑경은 차분하게 자신의 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박대감의 서재에 있던 비밀 통로. 그 통로는 본래 이 산장을 지었던 서은우,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위급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소. 둘째, 박대감의 유언장.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소. 흑경은 유언장이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범인이 꾸며낸 교묘한 미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시신에서 발견된 독, 그것은 서은우가 직접 제조한 것이었으며 집사 유행수를 살해한 것 또한 그가 서은우의 범행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은우를 가리키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소. 내가 했소.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소. 그는 박대감이 오렌지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의원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대의 죄는 한성부로 압송되어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요. 포졸들이 서은우에게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은우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흑경과 이준일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그는 약병의 마개를 열고 그 안에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서은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요.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흑경만이 유일하게 그의 시신으로 다가가 그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중매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폭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박대감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평생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 윤씨 부인, 그리고 기생매향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그대의 공을 아뢰어 큰 상을 받게 해주겠소. 하지만 흑경은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제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대의 은혜, 잊지 않겠소. 부디 강령하시오. 이준일은 흑경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중매에는 흑경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의 고독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뿐입니다. 눈 속에 핀 매화는 졌지만 그 속에 담긴 비극과 진실의 이야기는 매서운 북풍이 살을 애는 듯한 섣달 어느 날에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의 정점, 세상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일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전직 판서이자 막대한 부를 쌓은 거부, 박진원 대감에게서 기별이 날아든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외딴 산장, 설중매로 7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라는 뜻을 가진 그 산장은 이름처럼 겨울이면 더욱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었으나 한양에서 꼬박 하루는 좋게 가야 하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이들의 면면은 잠옷 기이했습니다. 박대감의 첫째 아들인 박경준. 나이 40의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늘 노름빛에 쪼들리는 한량이었습니다. 대감의 젊은 후처인 28의 윤씨 부인.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수십 년간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집사 유행수. 대감의 신임을 받는 젊은 의원 서은우. 대감의 총애를 받던 장안의 이름난 기생매향까지 모두 박대감과 깊숙이 얽힌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지요. 한 명은 나그네라 불릴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내, 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손님들이 하나둘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하늘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굵은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처음에는 솜털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주먹만 한 크기로 변해 맹렬하게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낡은 나무다리마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설중매는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떠날 수도 그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대감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박진원 대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에는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않고 와주어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어.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박대감은 옆에 시립해 있던 유행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유행수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대감은 함을 열어 그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는 고급스러운 한지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 위는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박대감은 유언장을 높이 쳐들며 자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지.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경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술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흑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처 윤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기생매향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와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감을 응시했고 집사 유행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신원 미상의 나그네와 흑경만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간 속에서 봉인된 유언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긴장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중매의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설중매의 아침은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명의 진원지는 박대감의 침소이자 서재로 쓰이던 별채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 유행수의 처절한 외침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별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진원 대감이 자신의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는 검붉은 피와 함께 거품을 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것으로 보이는 찻잔이 놓여 있었는데 찻잔 안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찬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안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치 박대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박경준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박대감이 모두에게 보여주었던 밀랍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결이 아니라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다. 유언장을 훔치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완벽한 살인사건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설중매에 모인 7명의 손님들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동시에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부터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의문의 손님, 흑경이었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따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경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섣불리 시신의 손을 대거나 방 안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신의 상태, 찻잔에 남은 찬물의 색깔, 책상의 위치, 심지어 방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박대감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독살이 확실하군. 그리고는 독이 든 찻잔으로 다가가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산장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이후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흑경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또한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범인은 유언장을 손에 넣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했거나 혹은 유언장의 내용 때문에 대감마님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아직 이 산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겠지요. 그의 논리 정연한 추리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묵하고 존재감 없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설중매의 운명은 이 미스터리한 사내, 흑경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경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문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각자의 행적들을 교차 검증하며 그 속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에서는 미세하게 노름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어 속내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밀실이라는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의 불을 지키고 뒤처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경은 그의 지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속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경은 이 얽히고 설킨 거짓의 그물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눈을 빛냈습니다. 흑경은 다시 박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가 된 독이 든 찻잔에 집중했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찻잔에 남은 독이 단순한 독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약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임을 암시했지요. 그런데 흑경은 그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바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가루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흑경은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역시 매화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향, 그리고 말린 매화꽃잎을 함께 빻아 만든다는 매화먹이었습니다. 매화먹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독을 찻잔에 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매나 손끝에 묻어있던 매화먹 가루를 떨어뜨린 것이로군. 흑경은 즉시 용의자들 중 서예에 능하고 매화먹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인 윤씨 부인과 기생 매향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귀한 매화먹을 예물로 가져왔다고 했고 매향 역시 박 대감에게서 선물 받은 매화먹을 애지중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여인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언장에 내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이렸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니 마님께서 저를 질투하여 대감마님을 해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화먹이라는 단서는 범인을 지목하는 듯했지만 오히려 2명의 용의자를 동시에 가리키며 흑경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흑경은 두 여인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음 용의자인 첫째 아들 박경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경준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효자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초조함과 탐욕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흑경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박경준의 방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휴지 조각에서 희미하게 노름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한양의 큰 투전방에서 보낸 듯한 독촉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신에는 박경준이 집과 땅을 저당 잡히고 막대한 노름빚을 졌으며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군. 유산이 절실했을 터. 그때 흑경은 책상 위 벼루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벼루를 들어보니 그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평소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보관하던 함이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졌다. 흑경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박경준이 아버지의 도장을 훔쳤다면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혹은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흑경의 다음 의심은 젊고 명석한 의원, 서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선장에서 박대감을 독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초호를 비롯한 여러 독초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미량으로도 심장을 마비시켜 즉사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지요. 아마 일반인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소견처럼 들렸지만 흑경은 오히려 그 점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마치 그 독을 직접 다루어 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은우의 가문은 본래 대대로 어이를 배출한 명망 높은 의원 집안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 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의 배후에 바로 박진원 대감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서은우는 가문이 몰락한 후 홀로 의술을 공부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박대감을 향한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복수란 이보다 더 강력한 살해 동기는 없지? 서은우에게는 완벽한 동기와 함께 완벽한 범행 수단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용의자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기생매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 윤씨 부인은 매향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그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산을 독차지하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매향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고이 접어둔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의 친필이 담긴 작은 언약서였습니다. 매향,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글씨는 분명 박대감의 것이었고 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대감마님께서 제게 남기신 밀약의 증표입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양녀로 삼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향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박대감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흑경은 그 언약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는 말은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이 언약서의 등장으로 유산을 둘러싼 암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흑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 수십 년간 박대감을 모셔온 충직한 집사 유행수에게 주목했습니다. 흑경은 그의 증언에서 미세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유행수는 간밤에 대청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고 했지만 흑경이 그의 신발을 유심히 살폈을 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유행수의 신발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 빛이 감도는 미세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흙은 무엇이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붉은 흙은 박 대감마님의 서재 앞복도에만 깔려있는 귀한 황토 흙이오. 그대는 간밤에 대감님의 서재 근처에 갔던 것이 틀림없소. 왜 거짓을 고하는 것이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소? 흑경의 추궁에 유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밤에 박대감의 서재 근처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분명 박대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후처인 윤씨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행수의 증언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던 윤씨 부인의 행적이 깨진 것입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박대감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다투었던 것일까요? 유행수의 증언으로 후처 윤씨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던 바로 그날 밤, 설중매에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산장 뒤편의 장작더미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집사 유행수가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격렬하게 저항한 듯한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그것도 교살이었습니다. 유행수가 죽었다. 산장 안의 사람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아직 이 산장 안에 있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유행수가 오늘 낮에 나에게 무언가를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로군.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유행수의 죽음은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범인은 오늘 낮 흑경과 유행수의 대화를 엿들었거나 혹은 유행수의 표정 변화를 보고 그가 무언가를 실토했음을 눈치챈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용의자는 첫째 아들 박경준, 후처 윤씨 부인, 의원 서은우, 기생 매향, 그리고 정체불명의 나그네.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혹은 그 이상의 공범이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짙은 눈구름이 달빛마저 가려버린 밤, 설중매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마지막 손님, 나그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경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임금의 명을 받고 박진원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암행어사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준일이라고 하오. 박대감의 국고, 횡령과 불법적인 재산 축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 산장에 오게 되었소. 대감을 한양으로 압송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먼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지. 암행어사의 등장에 흑경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흑경, 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조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만 하오. 흑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준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흑경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셈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각자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비리 장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소. 만약 그 장부가 범인의 손에 들어갔다면 범인은 그것을 이용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소. 우리는 유원장뿐만 아니라 그 비리 장부의 행방도 찾아야만 하오. 이제 흑경과 암행어사, 2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경은 다시 박대감이 죽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인은 분명 방 안에서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을 것이오. 하지만 어떻게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했단 말인가? 흑경은 방 안의 모든 가구와 벽을 샅샅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경은 책장을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부드럽게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통로는 서재 옆의 낡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